보거나 51번부터 이제 또 60번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문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문제를 기억하라기보다는요, 각각의 면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상 매번 강조했던 문제들입니다. 비형 간염 보균자가요, 우리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했을 때, 면역 글로불린, 뭐 항독소 이런 말 나오면, 항체를 주입했다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그쵸, 항독소, 면역 글로불린, 뭐 항혈청을 주입했다. 무조건 그쵸,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 면역체를 넣어준 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접촉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에 들어가요. 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 얘 제외하고요. 자, 제가 항원을 주입해서, 균을 주입해서 항체를 형성시켜 주는 것과, 그 다음에 항체, 면역체를 넣어주는 면역이 있다. 그래서 항원을 넣어서 항체를 형성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인 면역이라고 해요. 우리 대상자에게 스스로 면역체를 길러줄 수 있게, 항체를 형성시켜줄 수 있게 능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체를 넣어주는 것은 수동적인 면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각각의 또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이것도 또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능동 면역은 뭐예요? 그쵸, 우리 대상자가, 환자가 감염병을 앓고 난 거, 스스로 감염병을 앓고 난 이후에 알아서 생긴 거예요. 앓고 난 이후에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공 능동은 뭐예요? 그쵸, 인공적으로 균을 넣어줘요. 뭐 들어가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그쵸, 예방접종 투여했을 때, 예방접종 투여한 거. 자, 그 다음에 자연수동, 자연피동은 뭐예요? 그렇죠. 엄마를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받는 것들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얘기처럼 면역체를 넣어준다, 면역 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인공수동, 인공피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들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비형간염 면역 글로불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모성간호에서 잘 나오잖아요. 태아 저가구증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이런 것들 RH, 용혈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요, 우리 면역체, 면역 글로불린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엄마의 혈액형 뭐예요? 엄마의 혈액형은 RH-, 남편, 아빠의 혈액형은 당연히 RH 플러스죠. 자식의 혈액형이 RH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 자, 볼게요. 첫째 아이. 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잘 분만시킬 수가 있죠.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대신 이 RH 플러스에 대해서 엄마가 RH 마이너스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이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RH 플러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RH에 대해서 면역 글로불린 넣어준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저가구증, 용혈성 질환 일으킬 수 있는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 물어보기도 하죠. 엄마 R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이는 RH 플러스, 둘째부터 문제가 생긴다 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뭐 봐요? 중요한 거 봅니다. 여기 보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면역, 균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예방접종 약 관리 어떻게 해요? 얘 냉동 보관이에요? 아니죠. 냉장 보관. 주사 줄 때는 당연히 무균술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액 농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주사 주기 전에 흔들죠. 직사광선도 차단하고. 예방접종 주사액은요, 균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원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이나 이거 얘기하면서 같이 우유나 이런 것들, 유익한 미생물들 살아있어야 되니까 살균으로 치면, 그쵸, 저온 살균한다 했던 것들도 같이 연결. 얘 보관 아까 냉장에 한다고 했죠. 온도 혹시 기억하세요? 2에서 5도씨 냉암소. 네, 약품 냉장고 보관 온도거든요. 그럼 같이 보관할 수 있는 뭐 있어요? 그쵸, 혈청도 있고, 뭐 인슐린 용액 같은 것도 있고, 헤파린 용액 같은 것들도 있죠. 자, 전범위 다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요, 특히 예방접종 전, 마취라이, 뭐 예방접종 전에 주의사항, 후에 주의사항들이 있었잖아요. 3명이에요. 근데 줄줄이 사탕처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 마취라기만 데려갈 거고,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데리고 갈 거고요. 예방접종 후에는 어떡하죠? 그쵸. 애기 엎드려 재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듯하게 눕혀 재우고, 혹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아이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뭐 신체적인 증상들 있는지 유의 깊게 살펴본다. 이런 얘기들 했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자, 여기 B형 간염 나왔어요. B형 간염은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습니다. 몇 급에 들어가요? 그쵸, 예, 상급에 들어가죠. 제가 이거 필수 예방접종 무조건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어요. 필수 예방접종의 상급에 들어가는 놈 몇 개 있어요. 그쵸, B형 간염도 있고, 일본 뇌염도 있고 파상풍도 있었죠. 아직 필수 예방접종 못 외우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제 자료에 우리 조금 억지긴 하지만 우리 예방접종 암기하는 방법이랑요 같이 가지치기 해서 암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암기, 제가 자료까지 다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반드시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특히 혈청성 간염이다, 수직 간염이다, 수직 간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혈청성 간염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주사바늘 찔림, 성교, 뭐 수혈, 이런 것들, 주의사항들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요, 능동면역, 수동면역. 수동면역의 특징, 능동면역보다 효력이 항체 넣어주는 거잖아요. 능동면역보다 수동면역이 어때요? 효력이 빨리 나타나서 빨리 사라진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작년 상반기, 하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요, 여기 보면요. 자, 어때요? 상반기 문제.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면역과 관련된 이 문제는 기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방접종 후에 얻었다. 예방접종 후에 얻었다. 예방접종은 제가 뭐 넣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항원을 넣어서, 균을 넣어서 항체를 형성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면역이다? 인공 능동 면역에 들어갑니다. 유행성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요. 이런 경우에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 뭐예요? 그쵸?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 대중매체다, 방송매체다,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죠. 급성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들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예방접종을 시행해서 관리하는 방법, 같이 예방접종을 시행해서 관리하는 방법, 면역 얘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숙주는 일종의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주한테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런 예방접종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더 치명적인 손상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5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시기,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이 필요한 때는 우리 이제 여기에 비병원성기를 얘기를 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시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환자를요, 이제 감염자라고 하죠. 그러면 감염자에는 우리가 현성 감염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요. 증상이 없는 거. 무증상 감염자, 현성 감염자, 병원체에 감염이 됐어요. 병원체에 감염이 됐고 증상도 있어요.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 현성 감염자라고 해요. 무증상 감염자는요, 현성이 발현하지 않았다, 불현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불현성. 감염은 된 것 같은데 약하게 감염이 돼가지고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이게 보균자라고도 나누기도 하거든요. 환자는 넓은 의미예요. 환자는 넓은 의미에 여기에 이제 또 보균자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 보균자, 증상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는요, 우리 보균자를 병원체에
가지고 있다. 병원체 보유자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증상은 없는 거예요. 임상 증상이 없는 복균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요. 우리 특히 건강한 복균자, 건강 복균자 라고 해서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건강해. 증상이 하나도 없고 너무 튼튼해서요. 너무 튼튼해서 증상 하나도 없어요. 너무 튼튼, 너무 건강. 균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발견하기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어떤 복균자가 있냐면요. 우리 잠복기 복균자. 숨어 있는 거예요. 잠복기 복균자. 얘도 증상이 없어요. 얘도 숨어 있는데, 경우에는 이제 발병 전에 잠복 기간 중에 감염성을 가진 복균자를 우리가 잠복기 복균자라고 하고요. 발병 후니까, 앓고 난 이후니까 증상 없어요. 임상 증상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회복기 복균자라고 합니다. 만성 복균자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3개월 이상 이 복균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만성 복균자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가 이제 건강 복균자, 특히 너무 건강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강 복균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반기의 문제가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시기, 비병원성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불연성 감염기 이런 거는 특히 이런 무증상 감염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발현성 질환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성 감염자랑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데요. 명백하게 이제 병원체에 감염이 돼서요. 명백하게 병원체에 감염돼서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그 다음에 현성 감염기를 넘어서 더 심한 상태, 뭐 치명적인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증도 현성 감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건강증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건강증진, 질병, 건강증진, 질병 예방. 건강증진은 우리가 보건교육 쪽에서 얘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요. 질병을 예방하자, 아프지 말자, 질병을 예방하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잖아요. 건강 개념에서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보건교육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강조되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쵸. 사람 오래 살잖아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비전염성 질환들 증가하고 있고요. 위암이나 대장암 말기에 가서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에 건강검진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동안에 생활습관도 엉망이었어요. 말기 4기에 가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의료비도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 질병 예방이 강조되는 이유들은 뭐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비전염성 질환들이 증가해서 그 다음에 뭐 만성 질환들 증가해서 또는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 상반기, 하반기 문제도 볼 거고요. 질병 발생의 요인 중 숙주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사람, 인종 정답으로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질병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요인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거든요. 3가지 요인. 근데 특히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의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주요한 병인, 이거 뭐예요? 균, 병원체, 균, 뭐 바이러스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병원체에 사람, 또 하나 뭐 있어요? 병원체, 사람, 그쵸? 환경. 이거 3개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요인이니까 질병, 여기 숙주, 병원체, 숙주, 환경 반드시 3가지 요인 기억하라고 했었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숙주 요인은 사람에 대한 거 고르면 되거든요. 인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것들 뭐 인종도 있고 나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면역, 건강한 사람한테는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과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하반기에 나왔던 거.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 숙주, 사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심각한 증상을 일으켰다. 이거 뭐예요? 정답. 동력이잖아요. 심각한 증상, 심각한 위해 현상 일으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감염력, 병원력도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감염력은 뭐였어요? 그쵸.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왔어요. 숙주에 침입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자리 잡고 증식했는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증상 발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병원체가 들어온 거예요. 내 몸에, 숙주의 몸에. 자, 이것보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뭐예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거 병원력이라고 했죠. 감염력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염 나온다고 해서 감염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상반기 그 대비하면서 문제풀이 했던 거에서도 꼭 이거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숙주가 이겨내는 힘, 저항력과 관련된 거 있는 면역력도 있습니다. 이겨내는 힘, 저항하는 힘. 자, 그 다음에요. 감수성.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감수성. 숙주한테요. 숙주가 사람한테 감수성이 높아요. 감수성이 낮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 병원체에 의해서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력이 약하다. 질병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죠.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크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수성이 높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감수성이 낮다는 것은 좋은 거겠죠. 이겨낼 힘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어도 나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해. 감수성이 낮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동력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양리에서 제가 독작용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약을 먹었어요. 필요한 작용. 약물에서 필요한 작용. 치료작용, 불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부작용. 이거 얘기하면서요. 독작용이 뭐냐? 그러면 약물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 일으킬 수 있다. 같이 독이 들어가니까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외에 상승작용, 상가작용, 전신작용, 그 다음에 선택작용, 기량작용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죠. 이거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양리 한장 정리 가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53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거 질병 발생의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환경 요인은 병인과 숙주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바로 나왔어요. 제가 질병 발생의 3대 요소 3가지 주요한 요소 뭐라고 했어요? 일단 병인 이거 물어보는 거는요. 병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병원체와 숙주와 환경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고요. 다 각자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한테 영향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방금 이제 숙주와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쵸? 인종, 사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면역, 이겨낼 수 있는 힘, 저항력 이런 것들 면역, 저항력 이런 것들도 숙주와 관련된 요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숙주의 저항력이 높으면 질병이 쉽게 발생한다. 아니죠.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숙주의 저항력이 낮으면 쉽게 발생한다. 저항력이 높으면 쉽게 잘 안 발생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뭐라고 했어요 방금? 그쵸? 면역력, 싸우는 힘, 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온 김에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양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인간호에도 나와요. 면역 반응이다. 외부에서 균이든 바이러스든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싸우는 힘을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다 라고도 제가 얘기했었고 일종의 면역 반응이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거는 진짜 성인 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매개물을 통해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은 직접 전파이다. 매개물을 통한 건 직접 전파가 아니고요.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직접 전파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뭔가 접촉을 했던지 공기 중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비말 통해서 전파되던지 아니면 성적 접촉으로 하던지 성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직접 전파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매개물을 통한 건 직접 전파가 아니고요. 나온 김에 또 이런 또 특히 성병 같은 경우는요. 적으로 접촉을 해야지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성병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려운 주요한 이유들 뭐죠? 그죠? 접촉자 파악이 어렵다. 항체의 침범을 받은 숙주의 반응 정도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죠. 싸워낼 수 있는 힘,
건강한 사람이면은 발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건강한 사람 발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건강보균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건강보균자.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병원체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감수성이 높다. 외부의 병원체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휘둘려요. 그렇죠?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이 잘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이 잘 발생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감수성이 높다. 질병이 잘 발생한다. 저항력이 약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병원체에 대한 우리 숙주의 감수성이 높다. 이거는 숙주의 저항력이 낮은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저항력이 약해요.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숙주의 감수성이 높다. 질병이 잘 발생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병 발생의 3대 요소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 이런 것도 볼게요. 우리요 이런 것들 질병이 발생을 하려면 그 6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6가지 단계. 전 일일이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요. 우리 수진이가 있어요. 진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수진이나 진수를 얘기하냐면요. 수진이와 진수가 10년 친구다. 수술 기록지, 진료 기록지 이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이거 예시하면서 자, 수진이랑 진수가 있어요. 근데 수진이가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수진이가 기침 같은 걸 통해서 진수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의 몸 안에 있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 결핵균이라고도 일종의 결핵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그러면 그냥 있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 있을 거거든요. 어떤 장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가 인체나 외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하거든요. 생존할 수 있는 장소가 저장소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저장소에 있다가 얘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구.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입. 탈출하는 탈출구. 자, 우리가요.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기침을 할 때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것은 어떤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냐? 우리 질병의 전파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차단하는 거냐? 당연히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것들 탈출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이제 전파가 돼요. 비말로 막 떠다니고 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자,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기침했어요. 수진이는 결핵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떠다니다가 자, 얘가 이제 진수한테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파를 시킵니다. 진수의 입을 통해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코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침입합니다. 침입구. 그쵸. 침입구. 똑같은 입이어도요. 똑같은 코여도 달라요. 그쵸.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서 입을 통해 나가는 건 탈출구로 들어가고요. 전혀 어떤 질병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가 이렇게 해서 균이든 뭐 바이러스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거는 또 침입구.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서요. 감염 회로를 차단한다. 이런 거는 질병 발생에서 어떤 요소를 차단시키기 위한 거냐? 여기에서 침입구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진수의 침입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감수성 있는 숙주. 마지막 단계거든요. 똑같이 침입을 했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면 질병 발생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진수가 감수성이 있어요. 감수성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감수성이 높으면 낮으면?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을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수성 있는 숙주여야만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각각의 내용들 특히 탈출구, 침입구 이런 것들 감수성 있는 숙주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54번 보도록 할게요. 감염된 들쥐 소변. 들쥐의 소변, 분변 이런 걸로 인해서 전파되는 질환은요. 렙토스피라증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는 놈들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것들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성홍열.
이거는요, 우리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아동간호에서도 나오는데요. 얘 뭐였죠? 그래서 딸기여. 특징적인 딸기여가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얘가 왜 성홍열이냐면요. 우리 그 오랑우탄, 얼굴 빨간 오랑우탄 걔 이름이 원래 우리가 성성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홍열, 특징적인 딸기여가 보인다. 피부도 이제 빨개질 수가 있습니다. 얘요, 특히 성홍열 같은 경우는 제가 얘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균, 어떤 걸로 와요? 용혈성? 그쵸. 연쇄상구균이 일으키거든요. 성홍열을. 얘 혹시 몇 급에 들어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필수 예방접종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거든요. 2급에요. 폐렴구균 들어가요. 그거 제가 얘기하면서 같은 구균, 모양이 동그란 구균이라고 해서 연쇄상구균이 일으키는 성홍열도 2급에 들어간다. 필수는 아니지만 2급에 들어간다 라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급이니까 성홍열 격리해요, 안 해요? 그쵸, 격리합니다. 2급 감염병, 1급도 물론 격리하지만 2급도 격리한다고 했죠. 물론 신고는 24시간 이내 신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볼 거냐면요. 우리 성홍열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쵸. 자, 성홍열 진단하는 딕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스트 몇 개 보고 가야 되잖아요. 자, PPD 테스트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쵸, 결핵. 자, 그 다음에 바서만 테스트 또는 VDRL 검사로 한다. 얘는 뭐예요? 그쵸, 매독. 자, 그리고 시크 테스트. 시크 진단검사. 얘 뭐죠? 그쵸, 디프테리아. 자,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요. 위달 테스트라고도 하고 비달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얘 뭐죠? 그쵸, 장티푸스. 저는 하나 나왔을 때 이렇게 다 찍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임질처럼요. 직접 도말 검사한다고 하는 것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한세병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나병, 문둔병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록도 병원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츠츠가무시, 얘는 뭐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쵸? 진드기로 오는 놈, 이거랑 또 관련해서 같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 그래서 우리 그 진드기 조심하라고 뉴스 같은 데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요. 비브리오 폐혈증. 자,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식중독 쪽에서요. 제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 얘가 뭐랑 어패류. 오염된 어패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올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죠. 자,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어패류는 식중독에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인데 얘가 만약에 중금속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뭐 걸린다고 했어요? 그쵸? 수은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뭐예요? 미나마타병. 그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파란색 작년 상반기 문제, 빨간색 하반기 문제도 보고 갈 거예요. 자, 모기가 전파 매개. 방금은 G 나왔거든요. 자,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요. 황열도 있고 댕기열도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족구병. 제가 이 장내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건데요. 아기들 잘 걸리잖아요. 왜 수족구예요? 손 숫자, 그 다음에 발, 입 쪽에 증상이 발현한다라고 해서 수족구병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콕사키 바이러스 물어보면 무조건이에요. 콕사크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다 하면 수족구병 정답 고르시면 되고요. 자, 장티푸스. 제가 얘는 몇 급에 들어가는지도 같이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필수 예방접종 얘기하면서 A형 감염이 2급에 들어가거든요. 얘가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이니까 같은 수인성 질환들인 장모님, 콜라, 세계 팔아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얘기했었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파리가 매개한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장티푸스는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이면서 자, 중요하니까 몇 개 또 보도록 할게요.
장천공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했죠. 장에 구멍 뚫리는 장천공. 그러면 제가 이거 비교하면서 소화기계 질환에서 성인 간호 소화기계 질환에서 위천공 일으킬 수 있는 거, 위천공과 관련된 거 뭐라고 했어요? 그쵸. 소화성 궤양, 그 다음에 덤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소화성 궤양 합병증이 위천공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병원에 간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예시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상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경우 위천공이 의심돼서 응급실 빨리 내원하는 거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괴사가 된 거니까 심한 경우에는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 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간호들은 제가 전범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나머지 볼게요. 아까 뭐였죠? 그래서 비달 테스트. 그 다음에요.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토적인 지역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풍토병이다. 장티푸스 고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환들이 대폭 감소했다. 환경보건 쪽으로 가면 뭐 있어요? 그쵸. 수질오염 처리하는 거에서요. 그쵸. 여과지 이용. 밀스랑 라인이랑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밀스 라인케 현상은 여과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환이 대폭 감소했다. 이것도 제가 연결시켜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플루엔자 보도록 할게요. 인플루엔자는요. 자, 인플루엔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왜요? 예, 필수 예방접종 맞거든요. 독감 물어보는 건데요. 필수 예방접종 몇 급 감염병? 4급 감염병. 4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인 성병도 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4급에 들어가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새롭게 나오는 것들 이런 신종 이런 말들 들어가면 거의 1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얘 몇 급에 들어가요? 얘는 필수는 아니어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쵸?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1급에 들어갑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얘는 뭐예요? 메르스잖아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얘도 1급. 특히 얘는 낙타가 매게 한다.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54번도 볼게요.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기생충 질환. 충 들어가는 놈들은 다 제가 몇 급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어도 다 몇 급에 들어가는 감염병? 그죠? 4급에 들어간다. 충 들어가는 놈들. 충이랑 성병 질환들은 거의 4급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민물고기다. 강물. 그 다음에 담수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4번 간흡충이라고 했죠. 간흡충증이라고도 해요. 간에 침범하잖아요. 간 디스토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참게, 가재 이런 것들로 오는 거 얘가 중간 숙주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폐흡충이라고 했죠. 폐흡충, 폐 디스토마다. 나머지 거에서 중요한 거 몇 개 볼게요. 자, 회충. 회충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 보이는 기생충 질환 물어보면 이거예요. 자, 요충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항문 주변에 산란하고요.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항문 주변에 산란한다. 아기가 울면서 똥꼬 막 긁어요. 그거는 의심되는 질환, 요충증. 아기가 울면서 아픈 귀를 베개에 대고 비벼요. 그거는 중이염. 이런 식으로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는 또 항문 도말 검사한다. 언제 한다고 했어요? 그쵸. 이른 새벽 직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 기상 직후에 도말 검사한다고 했었잖아요. 12지장 충도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앞에가 10이잖아요. 얘 뭐랑 똑같아요? 12지장 충증이라고도 하고요. 10 나왔으면 9 나와라. 구충증 물어보는 거거든요. 같은 말 채독벌레 때문에 온다. 채독벌레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도 볼게요. 매독. 자, 매독은 또 중요해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독은 몇 급에 들어가요? 얘도 성병 질환이에요. 수직 감염으로 옵니다. 수직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고요. 성 접촉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고요.
성접촉, 성매개 질환이라고 해서 제가 STD 질환들 다 4급에 들어간다. 대신 다만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똑같은 수직 감염이어도 걔만 3급에 들어간다고 했죠. 수직 감염, 에이즈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독도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태반 통해서 전파된다. 특히요. 16에서 20주 또는 4, 5개월 태반 통해 전파된다 하면 매독. 나머지에서 특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보고 갈게요. 여기에 보면요. 신생아 눈염, 안염 유발한다. 이거는 당연히 임균, 임질균이잖아요. 아이한테는 신생아 안염 유발해요. 그래서 그때 넣을 수 있는 1% 질산은 용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트라사이클린 항생 안약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이한테는 신생아 안염 일으키고 엄마한테는 이거 뭐 일으킨다고 했어요? 임질균이. 그쵸. 자궁의 임신 일으키는 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임질균, 임균은 또 중요하니까 하나 더 가지치기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4급에 들어가요. 성병 중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하면 이놈입니다. 이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암관리법에 따라서 30세 여성이 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검진은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30세 여성. 그러면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헷갈릴 텐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이거든요. 정답은 자궁경부암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간암, 위암 이런 것들도 40세 이상 위암도요 똑같고요. 대장암은 이제 50세 이상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나머지 몇 개 중요한 거 보도록 할게요. 암 검진 사업, 검진한다, 건강 검진한다. 몇 차 예방에 들어가요? 그쵸? 이거는 2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식이관리 그 다음에 금연, 금주 이런 것들, 이런 생활습관 교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1차 예방에 들어가고요. 이런 거 정답으로 나와요. 자멸검사 했는데 양성 나왔대요. 피똥. 그러니까 자멸검사, 똥 안에요. 똥 안에 피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멸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는 검사 뭐예요? 대장암 검사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정답이었는데, 자, 얘 자궁경부암 조기 검사 할 때요. 얘 조기 진단 검사하는 그 이름, 파파니콜라우 도마을 검사라고 하거든요. 파파니콜라우 도마을 검사라고 하는데, 얘 할 때 자세, 뭐예요? 그죠? 부인과적인 자세, 절석위 또는 쇠석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질세척. 우리 자궁경부암 파파니콜라우 도마을 검사 예정되어 있어요. 질세척. 안 하죠. 12시간 전에는 질세척 안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른 것도 뭐 볼 거냐면요. 이제 5대 암에는 간암, 우리 이제 5대 암에, 우리나라 5대 암 검진에 간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가 한방에서 제가 5장에 들어가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5장에 들어가는 거. 5장 6부가 있는데 6부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5장을 확실하게 암기하자고 했거든요. 이거는 물론 각자의 외우는 방식이 있겠지만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간통죄 저지른 왕비 때문에 왕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물러나게 했어요. 폐비가 됐습니다. 간통죄 저지른 폐비, 왕은 너무 사랑에 빠져서 심신미약에 걸렸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5장에 간장, 폐장, 비장, 심장, 신장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특히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표리관계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냐, 각각의 장이. 자, 그럼 이것도 봅니다. 이것도 한 방이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간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 10년 감수한다, 10년 감수했대서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간이 이제 우리 담도 그 쓸개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담이 서늘하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자, 우리요 이 비장은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비위가 약해 가지고 비장은 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또 뭘 볼 거냐면요, 여기 신장 당연히 방광이랑 관련이 있고요. 방광.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냥 억지로라도 외웁니다. 그래서요, 패대기 쳐요. 패대기 던져버려요. 패대기 쳐요. 패는 대장이랑 관련이 있고, 사람이 참 또 소심하구나. 소장, 소심,
그래서 심장은 소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리관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한방에서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특히 5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표리관계.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간. 분노하면 상하는 기간이다. 화나면. 화와 관련해서 분노하면 상하는 기간. 간이 약하면 손발톱도 약해진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 구조이 들어간다. 도시형 인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형 인구. 자, 그러면 생산연령 나이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도 기억하라 했는데 15에서 64세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이 밑은 유소년 나이, 이 위는 65세부터는 노년 나이, 노인 나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유소년 부양비, 총부양비, 노년 부양비도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나이 15세부터.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니까 갈게요. 인구와 관련해서요. 일단 인구 우리 총조사 언제부터 했어요? 아이고 이사 오셨어요 라고 해서 제가 1925년으로 기억하라고 했죠. 아이고 이사 오셨군요. 1925년 인구조사는 이제 5년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동태, 인구 정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 동태형 일종의 기간조사거든요. 그 일정 기간 내에 출생률이 얼마였냐. 출생 있으면 사망도 있겠죠. 출생 사망. 전입한 사람이 있으면 전출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와 관련된 거 물어보는 게 인구 동태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또 기억할 거. 자, 인구에서는요. 자, 우리요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때 기준이 되는 거, 성비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거 여자라고 했어요? 남자라고 했어요? 네, 당연히 여자입니다.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남성이다, 남자다. 다만 여기 인구 대비해서요, 성비 물어볼 때는 여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1차 성비 뭐예요? 그쵸, 태아 성비. 근데 그 태아가 모두 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유산되기도 하고 사산되기도 하죠. 태아 성비 물어보는 거 1차 성비. 그럼 나온 김에 할게요. 유산 기준은 뭐예요? 그쵸. 20주 전에 하늘나라 가는 거. 사사는 28주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성비는 그쵸. 출생 시의 성비. 3차 성비는 현재 성비를 물어봐요. 기준은 다 여자예요. 여자 100에 대한 남자의 얼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요. 현재 성비가 100대 110이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쵸. 여자 100에 대해서 남자가 110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준이 여자기 때문에요. 기준이 여자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수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이제 분모고 분자잖아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수. 분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는. 그쵸.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많이 유입됐다. 도시형 인구 고르면 되는데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도시의 빌딩, 높은 빌딩들, 우리 강남 같은데 빌딩이 너무 높아가지고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기순환이 잘 안 돼요. 여기가 높게 온도가 보여요. 이런 거 뭐 있었죠? 대도시의 국지적으로 온도가 높게 보이는 열섬 현상 같은 것도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진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도시형 인구, 그러면 이거는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생산 연령 인구들이 뾰족 튀어나와 있겠다. 별령 물어보는 거죠. 네, 이런 거 당연히 쉽게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별령과 반대되는 농촌형 인구는 뭐 골라요? 그쵸, 농촌형 인구. 농촌형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밖으로 유출된 거잖아요. 많이 유출됐다. 가운데가 쏙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갔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호로형이라고 했습니다. 얘랑 반대되는 거 호로형, 농촌형. 표주박형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종형은 뭐예요? 제가 선진국형이라고 했거든요. 선진국형. 더 발전할 게 없다. 종쳤다. 종형이라고 해서요. 저출생, 저사망. 저출생, 저사망. 해가지고요. 정지형, 인구 정지형 물어보기도 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선진국형은 종형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항아리형, 인구 감소형. 둘 다 낫기는 한데요. 출생률이 더 낮은 거예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요. 출생률이 더 낮다. 인구 감소형, 항아리형,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피라미드형, 이거는 뭐죠? 그쵸, 이거는 발전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저개발 국가, 인구 증가형, 다산다사 생각하시면 돼요. 다산다사. 많이 낳고 출생률, 사망률이 다 높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학원에서 수업 때 활용하는 자료들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라미드. 이거 뭐죠?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딱 봐도 피라미드, 인구 증가형이다 라고 했었죠. 사실상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림으로 이런 문제들은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나머지 것들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인구 정지형, 제가 정지됐다, 선진국,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종쳤다, 종형. 그 다음에 인구 감소형, 이거 뭐라 했어요? 그쵸, 항아리형. 도시형은 별형. 농촌형, 호로형이라고도 하고요. 표주박형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상반기, 하반기 문제도 볼 거예요. 총 부양비. 그러면요, 부양을 하려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생산 가능하지 못한 인구들을 먹여 살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얘기했었죠? 5번 15에서 64세 인구가 생산 가능한 인구, 0에서 14세 인구, 이거 뭐예요? 유소년 나이잖아요. 65세는 노년 나이, 노인 나이.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곱하기 100 하면 총 부양비예요. 보면 3번이 유소년 부양비, 4번이 노년 부양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하반기에 나왔던 것도 볼게요. 자, 어때요? 이게 하반기 문제인데 이거 진짜 유출됐대요. 하반기에는 농촌형 인구 물어보고 상반기에는 도시형 인구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빈도수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보기에 나오는 것들이 각각의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들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보기와 관련된 가지치기에서 나가는 문제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안 틀려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안 틀려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안 틀리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무조건 정답 고른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보는 거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나왔던 문제, 출제율 높은 것들 그냥 계속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농촌 지역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호로형. 호로는 우리가 표주박형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은요, 너무 중요해서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의 분모를 물어봤어요. 저거거든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요, 특정 연도 총 출생수 분의 그 해의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분의 그 특정 연도에 사망한 아이가 얼마가 되는지, 특정 연도, 영아가 근데 몇 살까지예요? 그쵸? 1년 미만. 생후 1년 미만에 사망한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이 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상 그전에는요, 이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거 분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분모를 물어봤어요. 그럼 다음번에 분자 물어볼 수도 있고 아예 이 식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 3이다.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1000명당이에요. 100명당 아니고 1000명당 1년 미만에 사망한 아이의 수가 3명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 또 중요한 거 가요. 영아 사망률이 단답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한 국가의 건강지표다. 한 국가의 건강지표면서 모자보건 지표가 될 수 있다. 영아 사망률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지역사회 건강지표로도 쓸 수 있어요. 지역사회 건강지표가 되는 거 또 뭐 있어요? 조조영아 뭐 볼래? 조조영아 뭐 볼래? 제가 얘기해서 지역사회 건강지표가 될 수 있는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아비도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몇 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보면 28일 미만 사망, 28일 미만 이거 뭔데요? 이건 신생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주는 제가 뭐라 했어요? 그쵸, 그거는 사산 기준 된다라고도 얘기했었고, 28일 또 있어요. 다회용량 바이알 유효기간, 다회용량 바이알 유효기간, 여러 번 쓸 수 있는 바이알 유효기간 28일이라고도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신생아 28일인데 일주일,
신생아 중에서도 초신생아다. 조생아라고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몇 개 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요. 모자보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쵸? 종족계승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인구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사업 대상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것도 나오기도 하죠.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임산부 포함되죠. 그러면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임산부 기준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이야기했고, 이 숫자 6은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 나이하고도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영유아 나이, 유아 나이하고도, 특히 유아 나이하고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세 미만. 아동에서 정의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아동간호에서는 특히 유아기를요 3세까지를 보잖아요. 1세에서 3세까지를 보잖아요.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 나이는 6세 미만이다.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이다 라고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도 모자보건법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죠. 28일 미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쵸, 미숙아도 포함돼요.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아 또 포함이 되죠. 여러가지 지능 발육 부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6가지 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아이한테 크레틴병이 이런 대사 항목에 들어간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모성 당연히 모자보건 사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모성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쵸. 가임기 여성을 물어보거든요. 15에서 49세.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5에서 64세. 이거는 생산 가능한 인구였고, 15에서 49세. 모성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모자보건 사업 대상이 된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학령기 아동 뭐 이런 것들 모자보건 사업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자, 영아기 엄마와 아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감 형성하고요. 또 이 시기에는 이거는 에릭슨이 얘기했잖아요.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을 통해서 엄마 젖을 쪽쪽쪽쪽 빨면서 입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한다. 구강기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자, 1년이 됐습니다. 1년 되면 아이가 출생 시에 키는 1.5배, 체중은 몇 배? 3배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요, 사실상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상반기, 하반기 문제 볼게요. 어때요? 다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다 뜬금없이 막 잘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문제들 보지 마시고요. 확실한 것들 이런 거와 가지치기 해서 문제 보시면 되고요. 자,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영유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6년, 6세, 미숙아, 선천성 기형이 있는 영유아가 아니라 선천성 이상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들어갔어요. 여기 미숙한 채가 미숙아, 그 다음에 여기 선천성 이상아가 여기에 들어가고, 특히 제가 선천성 이상 검사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틴병 그거 기억하라고 했죠. 신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당연히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게 그대로 하반기에 나왔고, 당연히 이거 고를 수가 있죠.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예방접종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예방접종 당연히 무슨 면역이에요? 항원, 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항체 형성시켜줄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예방접종 면역 무슨 면역이라 있어요? 인공능동 면역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요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 이제 정답은 당연히 폴리오가 되는데, 우리요 제가 그 신생아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접종하는 거 뭐였죠? 그쵸? B형 간염이었는데, 일단 이렇게는 외우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B 나와주고, 그 다음에 DTP 나왔는데 P 해가지고 P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DTP 나왔으니까 MMR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내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A형 간염도 이 시기에 맞고, 여기에 수두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신생아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맞는 예방접종 B형 간염도 있어요. B,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BCG. 그쵸? 얘는 뭐예요? 결핵 예방접종이거든요.
결핵 예방 접종, BCG, 무슨 주사? 집에요. 가정 내에 결핵 환자가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신생아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BCG에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주사까지 맞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몇 cc? 피내 주사 0.1cc, 0.1cc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DTP. DTP에 뭐 들어가요? 얘도 반드시 기억하죠. 세 가지 항목. 얘 2개월에 맞거든요. 이거 2개월에 맞는 것들. DTP 세 가지 항목 뭐 들어가요? 제가 100대 맞아서 되게 아파. 100일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거 세 가지 요게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2개월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순서 놓쳤으면 처음부터 계획하는 게 아니라 시기 놓친 것부터만 맞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DTP 얘기하면서 P, 여기 이제 P 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폴리오도 2개월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MMR도 기억하셔야 되죠. 얘 이제 1년 12개월 이후에 이제 맞게 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기억나요? MMR 반드시 기억.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이 세 가지죠. 얘도 MMR에 들어가는 놈들 반드시 기억하셔라 라고도 제가 얘기했었고 수두도 이 시기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나머지 것들 일본 내염 뭐 A형 간염 있고요. 이거는 다 안 보고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하니까 각각의 내용도 중요한 거 몇 개 볼게요. 자, 수두 얘 몇 급 감염병이에요? 필수 예방접종 맞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지금 소리가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 지금 제가 이거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정답이 안 나온다. 이거 반드시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두 필수 예방접종 제가 외우는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얘 2급에 들어가죠. 특징, 그쵸? 뭐 수포도 생기고 거기에 농포도 차고 딱지, 가피도 형성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특히 가피가 생기면 전염력이 없다라고도 제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특히 홍역. 이거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코를 홍하고 풀자.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게 이제 홍역인데 이거를 수도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자, 풍진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 3개월 태반통에 전파된다 하면 무조건 풍진이라고 제가 고르라고 했어요. 임신 초기에 태반통에 전파된다. 16에서 20주 4, 5개월 태반통에 전파된다 하면 이제 매독이 정답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진 같은 경우는 또 MMR에 들어가는 항목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폴리오 당연히 몇 급 감염병에 들어가요? 2급이에요. 필수 맞습니다. 얘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폴리오 우리 그 예방주사 이름 같은 거 뭐였어요? P 옆에 IV. 물론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IV 정맥으로 안 주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좀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1분 내용 몇 급 감염병? 3급. 3급에 들어가는 놈이죠. 3급 필수 예방접종 맞습니다. 당연히 매개체는 뭐예요? 1분 내용 같은 경우는 감염병 3급 감염병인데요. 얘 매개체는 팔이 아니고 모기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자, A형 간염 그쵸? 2급 필수 항목 맞고요. B형 간염은 몇 급? 그쵸? 3급 필수 맞고요. C형 간염은 몇 급?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같은 혈청성 간염이다 해서 C형 얘기했었고 다만 얘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방접종 항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항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BB, DTP, P, MMR, 뭐 수두, 뭐 일본 내염, A형 간염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반드시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예방접종으로도 뭐 DTP나 폴리오, MMR, 뭐 일본 내염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뜬금없이 뭐 이상한 거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 아닙니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문제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방접종. 제가 이거 방금 무슨 면역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발. 인공 능동면역. 예방접종. 당연히 주사액. 어디다 보관? 냉장 보관. 온도 2에서 5도씨. 보통 냉장 보관 온도, 약품 냉장고 온도가 보통 이래요. 같이 보관할 수 있는 혈청, 인슐린, 헤파린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균술 당연히 주사 줄 때 지켜야 되고 약물 같은 경우는 농도 잘 맞추려고요. 그 흔들어준다 라고도 얘기했었고요. 흔들기. 그 다음에 예방접종 그 안에 있는
얘는 당연히 무슨 살균? 그죠? 저온 살균, 같이 저온 살균 한다. 저온으로 우유도 있었고요. 연결시켜서 기억을 합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요. 자, 그러면요. 이것도 들어가기 전에 방금 했던 거 반복. 처음에 비비크림 바른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DTP, P 끝나는 P 또, 그리고 MMR, 수두, 그리고 일본 내염까지. 그래서 여기 B형 간염, 그 다음에 BCG 결핵, DTP 각각의 항목 꼭 기억해 주시고, 폴리오도, MMR 각각의 항목 기억해 주시고, 수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게요. 얘는 2개월, 당연히 MMR 12.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접종 후 엎드리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앙화의로 재웁니다. 반듯한 자세로 재울 거고요. 접종 후 고열과 경련이 있으면 집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원해야 되죠, 병원에. 접종 후 귀가해서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이거고요. 꼭 3시간 아니어도 귀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런 내용들 나와서 여기 3번 고를 수가 있고요. 당일 과격한 신체 활동 안 되고요.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해야 하니까 5분간. 5분은 너무 짧잖아요. 그쵸?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 맞으러 병원 같은데 내원해도 적어도 30분 이상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고요. 12개월 된 영아의 수두 예방접종. 수두의 특징적인 것들도 기억을 해봅시다. 수두, 뭐 수포, 농포, 가피 형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피부의 발진, 뭐 소양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손톱 너무 길면은 막 긁을 수 있잖아요. 장갑 보호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신의 발진 같은 거 우리 생길 수도 있는 거. 전신의 발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예방접종에 관해 문의 전화가 보건소로 왔대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옳은 거. 접종 후 바로 귀가 안 하고 고열 있으면 당연히 접종 안 되고요. 오전에 접종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다 오전에 접종을 하고 혹시나 이상 반응 같은 게 오후에 나타날 수 있으면 또 바로 병원 갈 수가 있잖아요. 오전에 당연히 접종하고요. 접종 전날 목욕 가능합니다. 목욕은 접종 전날. 그 다음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가 접종 받칠 아이만 데리고 가는 거죠. 줄줄이 사탕처럼 안 데리고 간다 했어요. 자, 이 보건소 나왔어요. 제가 보건소는 우리 대표적인 지방보건조직이면서 지역보건법 나오면 무조건 보건소라고 했어요. 감염병 같은 거 신고할 때 지역사회에서 어디에 신고해요? 보건소에 신고하죠. 그리고 특히 그 관할 보건소장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도 보관한다. 이게 10글자니까 몇 년 보관? 10년 보관한다. 이런 얘기까지 연결시켜서 했습니다. 5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 중독증 검사 방법은, 자, 일단 중요한 거, 산정관리 적어도 20주 이내 한다고 했어요. 산정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쵸? 엄마한테 건강한 모체, 임신 중독증 같은 합병증 예방, 건강한 태아 출산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건강한 태아 출산 적어도 20주 이내에 하세요. 산정관리의 목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20주 제가 얘기하면서 유산 기준이면서 우리 임신의 확정적인 징후들 있었잖아요. 확정적 징후들 제가 빨리 말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많이 삐뚤어요. 자, 임신의 확정적 징후들, 그래서 태동, 태아 심음 듣는다 이런 것들도 다 20주 경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서 산정관리가 있으면 산후관리도 있다. 산후관리, 산후 6주까지 특히 통목욕, 성교 금지, 6주경에 잘 우리 건강한 산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6주경에 병원에 내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부담이 너무 높다. 나 너무 고부담 느껴. 고부담 해가지고 고혈압, 부종, 단백뇨, 소변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고혈압, 부종, 단백뇨. 여기에다가 이제 경련까지 하면 뭐 자간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것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객담 검사는 언제 하죠?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후 아침에 침을 뱉는 게 아니에요. 객담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안에 물로 헹궈줄 수 있어요. 물로 헹궈줄 수가 있고요. 감염병 환자의 객담, 가래, 토사물 이런 거 처리하는 소각소독법도 연결시켜서 얘기했었고, 특히 결핵에서
전염성 결핵의 소실 여부를 객담 결과의 판정에 따라서 우리 소실됐냐 안 됐냐 이걸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대변 검사. 똥만 받아야 되거든요. 똥만 받아야 돼요. 오줌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변 검체 획득하기 전에 소변 보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똥을 받아야 되는 건데 똥을 까맣게 보이는 철분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선지 장 종류들 있잖아요. 그 내장 종류들 먹으면, 특히 순대국밥 장 종류들 먹으면 똥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쵸. 선지해장국도 그래요. 피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육류고기들, 그 다음에 붉은색 야채 같은 경우는 대변 검체 획득하기 며칠 전부터는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기생충 검사 같은 경우는 받아서 바로 또 검체실 보낸다. 뚜껑 닫아서 검체실로 바로 보낸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대변에 점액이 섞여 나온다. 그럼 점액까지도 같이 획득을 해야 되죠. 점액도 포함시켜서 대변 검체로 보내야 됩니다. 자, 소변 검사. 우리요, 특히요,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임신 중독증 검사 때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우리 소변 검사에서는 중간요 받잖아요. 중간요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이어서 이번에 문제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검체로 소변검사 받는다. 심전도 EKG라고도 하잖아요. 심장의 정기적인 리듬을 읽는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심전도 고르시면 되는데 금식 필요하지 않은 검사죠. 자, 그리고 심전도가 중요한 건 뭐 있어요? 그쵸. 우리요, 특히 심장 근육에 심근에 괴사가 있다.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EKG 검사까지 같이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심근에 괴사가 있으니까 EKG 파형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흉부 X선 검사, 엑스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도 금식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검사할 때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엑스레이 중요한 거 몇 개 볼게요. 제가 특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결핵처럼 보였다. 뭐 있어요? 산업보건 쪽에서 분진 때문에 올 수 있는 우리 진폐증, 폐에 침범하거든요. 분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에 일으킨 거예요. 감염 같은 경우. 분진 때문에 폐 이상을 일으킨 거예요. 엑스레이상 폐결핵처럼 보인다. 진폐증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가재, 개 이런 놈들 나오면 중간숙주가 가재, 개 이런 놈들 나오면 뭐라고 했죠? 그쵸. 폐흡충증, 폐디스토마라고 하는 놈들도 엑스레이 찍으면 폐결핵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60번 다음에 해당하는 방어기제 유형은 한번 볼게요. 저는 방어기제도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요. 방어기제 다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운에 방어기제 볼 바에 차라리 다른 거 보자. 너무 각각의 내용들도 세분화되어 있고 일일이 각각의 내용이 뭔지 외우기가 너무 헷갈려서요. 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찍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미워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온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한다. 싫어하는데 더 잘해주는 거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싫어하는데 더 잘해주는 거는 이제 반동 형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사실상 억제도 있고 억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제냐 억압이냐 일일이 굳이 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억하지는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억압을 볼게요. 억압. 기억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너무 극도로 위협적인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 사실을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따를 당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억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치도 있고 사실 대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뭔가 이제 옮겨가는 것들 물어보거든요. 대신 대치 같은 경우는 옮겨가더라도 조금 덜 위협적인 사람이나 사물한테 투여한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퇴행은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아동간호에도 나오거든요. 아동간호에 유아기예요. 자, 유아기는 아동에서 제가 몇 살까지 본다고 했어요? 1에서 3세까지 봐요. 이 시기에 확립할 거 뭐예요? 그쵸? 대소변 가리면서 우리가 자율성 획득한다. 근데 그거 못하면 수치심 느낀다라고도 얘기했었고,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똥오줌 싸는 거, 뭘로 인해서 우리가 욕구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쵸? 항문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영아기는요, 욕구를 구강을 통해서 해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아기가 손가락을 입에
쪽쪽쪽쪽 빨아요. 일종의 퇴행이 보인다라고 유아퇴행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유아기와 관련된 내용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합리화. 우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 예를 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하반기 시험에 9월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신규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신규로 취업을 했는데 교육기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혼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들어온 지 뭐 일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 합리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 탓하는 거, 투사도 있어요. 남 탓하는 거, 투사. 내 결점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됐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는 나한테 술을 권했던 네 탓이야 라고 하는 이런 투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 같은 것도 있어요. 암을 진단받았는데 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 병에 안 걸려서 걱정 없어. 일종의 부정이다 라는 것들. 사실상 이렇게 방어 기제는 너무 많아서 굳이 일일이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만 몇 개 보고 갈까요?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